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절기상 소설도 지나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후 폭풍이 이어지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지난 18일 발사 영상을 이튿날 바로 공개했는데요. 지난 3월 ICBM 발사 때처럼 화려한 편집 기법으로 드라마 같은 장면을 내보였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이 도발을 문제 삼아서 제재를 논의하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안보리가 명백한 이중 기준으로 북한을 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ICBM 발사를 자축하며 지구 최강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외쳤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 벽에 부닥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와 특히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괴물 ICBM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경납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의 화성포가 세계 앞에 또다시 당당히 나섰습니다. 길이만 20m가 넘는 세계 최장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 의해 순환 비행장으로 옮겨지고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화성 17형이 고도 6,040km까지 상승해 999km를 약 69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는 15,000km,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같은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도 처음 공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전술핵, 저위력 핵은 충분히 능력을 보여줬고 종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인데 거기까지 자신들이 분명히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자신들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미국 본토까지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간은 북한 편이다. 이번 발사로 기술적 진전은 이뤘지만 실전 배치엔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도 탑재 등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사실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ICBM이 다 액체 연료 기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액체 연료 기반의 핵무기도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 실전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서로 주고받는 핵 교전이 오간다라고 하면 고체 연료 IC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북한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인 도전이 될 거고요. 이에 맞서 미국은 한반도 등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This is the 10th time that we have met without significant actions. The reason is simple.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담화에선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고 반정부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엔 서울이 북한의 관역은 아니었다며
군사적 긴장을 거듭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매우 개탄스럽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새로 가다듬은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기조를 공개하면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파격적 제안은 보이질 않아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민생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비핵화 일정표를 규정한 포괄적 합의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선 남북 간 투자를 늘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체가 된다는 원칙과 비핵화의 목표를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이 늘 해왔던 것은 이른바 이제 쪼개기, 살레미 정식 이런 살레미 방식을 쓰기 때문에 늘 북한의 비핵화는 부분 비핵화의 논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큰 마지막 최종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로드맵을 구성하되 이 모든 시행 기간을 그렇게 마냥 늘리진 않겠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 단념, 대화, 이른바 3D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념 외교가 전개돼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오기보다 상당 기간 지금처럼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8월에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의 호응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경제적인 보상 혹은 정치 군사적인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보상을 하려면 제재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미국하고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 이야기도 했었는데 북미 관계 개선이야말로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뒷부분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게 현실성이 있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는 거죠. 오는 29일은 북한이 ICBM 화성 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 선언 뒤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섰는데요. 앞에선 몇 차례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뒤로는 핵 개발을 멈추진 않았던 겁니다. 역사에서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같은 과거의 경험들에서 지금의 한반도 강대강 국면을 풀어낼 묘안을 찾을 순 없는 걸까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체결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북핵 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하면서 영변 폭격론을 밀어내고 대타협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탈냉전 초기였었고 북한의 상황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내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유인이 굉장히 강한 시기가 1차 핵위기 시기였다고 하면 2003년 8월 북미는 물론 한중 일러가 참가한 6자 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북한은 NPT와 IAEA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2차 핵위기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대외 정책을 필 때입니다. 거의 일방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강력한 대외 정책을 필 때 미국이 정말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었고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으로 끌어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다시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며 대화에 복귀했습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군사, 외교적인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같은 중요한 합의와 협상은 북미의 뿌리 깊은 불신 속에 큰 성과 없이 좌절됐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매우 고도화했고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난했던 협상과 합의, 깊은 불신에 따른 파기 등의 경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협상에 임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협상에 임하면 사실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미국이나 북한 사이에 있는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냅백 조항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전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이런 게 대표적인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강경 정책을 하다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면들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좀 더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뭐 중국을 통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북한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좀 더의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한반도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 혹시라도 북한이 다시 한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다면 한미가 과거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두 번은 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북한의 이번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눈길을 끈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딸을 데리고 발사장에 나온 겁니다. 네,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시험 발사장에 김 위원장과 동행한 소녀가 김 위원장 딸이라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김 씨 일가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얼굴이 공개된 겁니다.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시험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온다. 일반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어린 자식 공개.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는데요. 그 순간 김 위원장 옆에 흰색 겨울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아이를 뒤에서 꼭 안고 발사 장면을 살펴봤고 발사에 성공했을 땐 어깨를 감싼 채 환호했습니다. 아이 역시 박수로 화답하는 등 친근한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이 여자아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한눈에 봐도 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를 쏙 빼닮았는데 둘째 딸 김주애라는 게 국가정보원의 분석입니다.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큰 편이지만 키도 크고 체구도 있다는 정보와 일치해 김주애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설주 여사와의 사이에 2010년과 2013년, 2017년에 출생한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둘째 출산 소식은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전했는데 로드먼은 김 위원장의 딸을 직접 안아봤고 아이의 이름은 김주애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두 자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첫째가 아들이라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석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중에 1명의 남자아이가 있고 서기실을 통해서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특이한 물자들이 들어가요. 남자아이들이 여자 인형을 사갈린 만무하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고 내린 결론인데 아직 뭐 나와서 확증된 건 이번에 처음이니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인데 어쨌든 3명의 자녀는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절대시하는 특성상 지도자의 자녀 수는 물론 성별, 나이 같은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0대 시절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유학하면서 가명을 쓰는 등 신분을 숨겼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2012년 기록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 대장 동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2014년 제1차 비행사 대회 축하 공연장에서 또 다른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야 10대 시절 사진이 확인돼 일찌감치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군부대를 지도를 했고 미사일 만드는 현장에도 있었다는 걸 사진 자료로 묶어두는데 그걸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 하는 거죠. 김정일도 후계자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내부 교양 자료로 김정일이가 대학 다닐 때 찍은 사진들 같은 것들이 김일성 혁명 역사 박물관들의 도록판으로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비밀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거는. 권력에 오르지 못한 김씨 일가, 특히 소위 곁가지로 불리는 인물들은 더더욱 숨겨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자 2017년 암살된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한솔은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북한 내부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유일지배 구조에서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신성화하는 그러한 과정에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계 현황입니다. 김정남과 김한솔 이 형제 계열은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될 그러한 흑역사와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어린 딸을 공개했을까? 현 정세와 연결해 보자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일상적이란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권영세 장관은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론 김 위원장이 딸을 끌어안은 사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더 주목하기도 합니다. 어린 딸을 품에 안은 모습을 통해 주민에게 자애로운 어버이상을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연출된 사진일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일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자애로운 어버이상.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가정적이고 이렇게 아이도 사랑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 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부녀의 모습을 가장 강렬한 사진으로 꼽기도 합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등지고 어린 딸을 손목을 잡고 걸어오면서 얼굴에 담긴 수심. 이러한 부분이 결코 가공된 장면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북한의 오늘,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핵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국력을 가지고 오늘을 지킨다, 체제를 지킨다. 그리고 장래까지, 미래까지 핵으로 담보를 하고 사회주의 발전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것이죠. 핵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과 함께
자식 세대에도 핵무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장막에 가려진 자녀를 공개해 4대 세습을 확실히 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만 아들이 아닌 둘째 딸을 공개한 건 세습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의식한 거란 설명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혹시 아들도 와 있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그렇지만 아들까지 공개하면 온 세계가 미사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저 4세대 지도자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주애가 나왔을 장소에 아들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다 뿐이지. 김정은 뭐 어쨌든 건강이 너무 비대해졌다가 살이 빠졌다가 뭐 팔목 아프고 붕대 감고 다리 절룩거리고 그런 거 봐서는 아버지하고는 달리 아들은 내가 이걸 좀 차곡차곡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버지보다 더 일찍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30대 후반으로 젊은 만큼 4대 세습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다시 한번 핵으로 결집시키려는 특유의 선동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시대 이후 가장 효과적인 선전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게 군사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학습 효과가 생기는 측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17형,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판단을 했던 화성 17형의 성공 과정을 어떻게 과정을 주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해 줄 것이냐 하면서 고심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번에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등장을 했던 그 장면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 앞에 나타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주애. 이번 공개만으로도 적지 않은 추측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또 등장시킬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느라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카타르 월드컵 소식을 비교적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0일 저녁엔 전날 열린 개막식 소식을 저녁 뉴스에서 다뤘고 23일부터는 주요 경기들을 녹화 중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예선전에 불참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축구 인기만큼은 여느 나라 못지않은데요. 월드컵 시즌 북한의 축구 열기, 요즘 북한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축구 팬을 자처하는 북한의 유튜버 유미는 최근 영상에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합니다. As everybody knows, 2022 Qatar World Cup kicks off from November 20.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우승 국가를 예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브라질 팀이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제 보기에는 브라질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카나다가 돈 많이 들는지. 북한도 카타르 월드컵 방송을 시작했는데 박진감 넘치는 우리의 중계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전합니다. 왼쪽에 룩쇼 올라옵니다. 오리바퀴 골이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축구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데요. 2013년엔 해외 무대 진출을 위한 축구 학교를 만들어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학교에서는 51차례의 국제 및 국내 경기들에서 21개의 금메달과 12개의 은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학교의 교사인 리흥실이 북한의 첫 여자 축구 국제 심판원이 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축구 선수는 누굴까요? 미시가 됐습니다. 미시가 됐습니다. 미시가 됐습니다. 스카를 넣었습니다. 미시를 좋아합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의 한반도 중계권은 KBS와 MBC, SBS에게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FIFA, 국제축구연맹이 북한의 각종 경기 등 화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농촌이 변모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농촌 발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농촌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곳곳에선 새 집들이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낡았던 농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 집에서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마을 광장에서 농악에 맞춰 춤판이 열립니다. 최근 새 집들이 행사가 열린 연포 온실 농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준공식에 참석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곳인데요. 파스텔 톤의 지붕, 단층으로 지어진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섰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을 기르기 위한 마당도 있습니다. 처녀 세대의 살림집을 포함해 학교, 편의시설 등도 잘 갖춰졌습니다. 살림집을 배정받은 농장 종업원들은 입주 허가증과 생필품을 전달받고 감격한 모습인데요. 저 말이지, 저희 부모들도 다시 못한 사랑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렇듯 저에게 궁궐 같은 황홀한 살림집을 안겨주셨습니다. 보답의 맹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꾸려주신 훌륭한 온실 농장에서 우리 온 가족이 대대손손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한 것으로 충성. 북한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를 열어 농촌 현대화를 핵심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속도전을 벌이며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수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시작했고 완공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달엔 평안남도 온천군, 강원도 고산군,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수백 가구의 농촌 살림집 입주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이를 사회주의 농촌 진흥의 성과로 내세웁니다.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은 가까운 앞날이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우리 당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새 집으로 주민들 결속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 같은 대규모 농촌 살림집 건설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치켜세울 걸로 보입니다. 통일로 미래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어른도 청소년도 아닌 자라나는 새싹, 바로 유치원생들입니다. 네, 흔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만 미래 세대인 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의 의미나 이미지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이하영 리포터, 유치원 교육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들려주고 체험 활동도 하는 일종의 놀이 수업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네, 유치원생이면은 많아야 한 7살 정도잖아요. 통일에 대한 개념조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네, 북녘에 있는 새 친구들을 만나면 뭐 하고 놀지, 또 어떤 걸 선물해 줄지 이런 걸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거창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 게 바로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꿈나무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건지 들어보실까요? 유치원의 옥상에서 때 아닌 강강술래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고 발을 힘차게 구르며 목청껏 외쳐보는데요. 지금 연습했다가 나중에 북쪽 친구 만났을 때 강강술래 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았지. 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7살 어린이들,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북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전 북한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좀 몰라요. 남한과 북한을 어렴풋하게나마 구분하는 어린이도 있는데요.
북한이 어디예요? 북한이요? 상가선인데 거기 위쪽에 있는 데가 북한이고요. 거기 38선 아래에 있는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남한이에요. 아, 그래요? 통일이란 의미를 물어보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통일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북한의 선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무엇보다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는 게 중요할 텐데요. 통일이란 무엇이고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익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3명의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교실에 모여 놀이 수업을 기다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떡입니다. 여기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그림 동화책, 남떡, 북떡, 쑥떡, 쑥떡도 한몫하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 남쪽에서 먹는 떡, 북쪽에서 먹는 떡, 그리고 쑥떡에 대해서 3가지 떡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동화책에 빠져들기 전에 분단이 뭔지 들려줍니다. 누가 이거 똑바로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비무장지대. 좋아. 그 옆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읽을 수 있겠어? D&D. 정답. 잘했어. 동화책에선 비무장지대를 남북의 동물들이 함께 모이는 사이 큰 숲으로 묘사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숲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38선이 있는데 동물들이 모여서 쑥떡 해먹는 이야기를 선생님 들려줄게요. 자연스럽게 남북이 설날에 공통적으로 해먹는 음식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북쪽에 있는 설명절과 남쪽에 있는 설명절 같이 먹는 게 뭘까? 떡국. 떡국 정답.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떡 문화를 배우고 모형이지만 가래떡도 직접 굴려봅니다. 이어서 단호에 먹는 수리취떡도 쑥 점토를 이용해 예쁘게 모양을 내보는데요. 다 만들고 나면 다른 팀 친구들과 서로 떡을 바꾸는 시간도 갖습니다. 통일 후의 모습이 마치 이런 풍경일까요? 인사. 접시 나누세요. 이번 놀이 수업의 하이라이트. 통일이 되면 북녘 친구와 뭘 하고 싶은지 초대장을 써보는 시간인데요. 가까운 친구에게 건네줄 것처럼 정성을 가득 들여봅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통일하면 우리 집에 있는 캔디 반 정도 줄게. 친구가 아끼는 건데 나눠줄 수 있어요? 새로 아끼는 건 제 포켓몬 인형이에요. 그래도 사탕도 맛있는 건데. 사탕은 2위로 아끼는 거지만 근데 반 정도 주고 싶어요. 엄청 친해지면 몰라요. 제 생일 때 포켓몬 인형을 직접 사서 선물해줄지 고민 중이에요. 줄넘기 하자고 쓴 거예요. 같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요? 안녕. 안녕. 저가 집 번호도 알려주고 집도 알려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고 저기 우리 엄마 아빠 허락 받아서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쫑알쫑알하고 팽이가 없으면 그림 그리기나 하고 그 다음에 팽이가 있으면 팽이로 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네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통일이라는 작은 씨앗을 뿌린 하루였습니다. 유치원에서 통일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어린이들이 통일을 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더 알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림 동화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유치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 도리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쓴 편지를 보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학기 때 통일 그림 동화책을 접하게 된 이후로 놀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그 통일이나 아니면 분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그걸 겪으신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게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 도화지처럼 해맑은 어린이들에게 새겨진 통일이라는 작은 씨앗.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쑥쑥 자라나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느새 동근 보름달이 떴어요. 아기 다람쥐가 소원을 빌었어요. 모두 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헤어지는 건 싫어요. 부엉이가 말했어요. 곧 통일이 될 거야. 부엉이는 똘똘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북한이 이번 월드컵 경기를 녹화 중계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리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쏙 뺐고요. 미국과 일본의 경기도 방송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찍힌 관중석의 태극기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우리 기업의 광고도 지웠습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가 아닌 지구촌 스포츠 축제에서조차 꼭 이래야 하는 건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북한의 고주몽이라는 역사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한 유치원생이 개량대금인 고음젓들을 불고 장구를 치면서 주제곡을 신명나게 연주했습니다. 곡명은 진정 이 땅의 남아라면인데요. 감상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